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내년 총선 선거제도에 윤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득표율을 전국에서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눠서 계산하고 이 맞춤형 비례대표 지역 후보를 내는 겁니다. 지역 민심을 더 반영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자,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병립형 회기를, 국민의힘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 이 합의가 가능한 총선 선거제 윤곽은 나온 겁니다. 이동훈 기자 보도 보시고 내년 총선 어떻게 바뀔지 아는 기자와 풀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병립형으로의 선거구제 회귀를 언급했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게 논리적 모순이라며 현행 준연동형제를 겨냥했습니다.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을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한 병립형이 지금 여야가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세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단을 각각 만들어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과 광주가 한 권역으로 묶여 지역주의 해소에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긍정적입니다. 권역별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제 회귀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제도가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도 우리 당원들의 의지도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모아볼 생각이고, 민주당 안팎에선 부끄럽게 이기면 뭐하냐, 불의와 싸우던 이재명 어디 갔냐며 선거제 회귀 움직임에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네, 한 기자, 정치부 우연기 기자와 이거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 기자, 시청자 입장에서 쉽게 좀 풀어보지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게 되면 시청자,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방식이 달라져요? 아닙니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 투표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고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두 개의 투표용지에 각각 투표하는 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서 전국 47석의 비례의석을 배분했었죠. 권역별 비례제도가 되면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인구수에 따라 비례의석 수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정당 득표율도 권역별로 따로 계산해서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권역별로 비례대표 1번이 모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요. 자, 여야,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이견이 크진 않던데 왜 바꾸려는 거예요? 네, 바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이 포인트는 바로 지역주의 완화입니다. 2020년 치러진 지난 총선 직후 기준으로 보면요. 영남에서는 65명 중 민주당 의원이 7명 당선됐고요. 호남에서는 28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구도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여기에 권역별 비례제도를 도입해 권역을 나눠보면요. 예를 들어 부산과 광주가 하나의 남부 권역으로 묶인다면 영호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얻은 정당 득표율로 지역구 후보를 당선시키기 어려운 영호남 지역을 비례대표 의원들로 당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명분은 그런데 정치다 보니까 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측면도 있겠죠. 네, 이 권역별 비례제도가 지역주의 구도를 깰 수 있는 측면과 함께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권역별로 정당이 최소 7%를 득표해야 한 석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니 이 소수 정당들에겐 힘들다는 거죠.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고민과도 딱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가 신경 쓰이는 상황이고요. 민주당도 전직 대표인 송영길 전 대표가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 창당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고 있는데요.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되면 지역주의 구도를 타파한다는 명분과 외부 신당에 대한 관심을 더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소수당 반발도 크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선거제 퇴행이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채널A에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권에 진입하는데 권역이라는 장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양당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게다가 비례대표제가 언제 최종 결정될지 불투명하다는 점도 소수당을 속타게 하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제에 공감대는 이루고 있지만 공식 합의를 언제 할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신당 창당의 제3지대가 들썩이는 상황에 거대 여야가 빠르게 합의할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우현기 기자였습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전격 회동했습니다. 지도부 희생으로 촉발된 이 갈등은 봉합이 됐을까요? 아니면 더 확산이 될까요? 홍지은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지도부와 중진, 친윤 핵심 인사를 겨냥한 희생 혁신안을 놓고 갈등설이 불거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일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겁니다. 워낙 왕성하게 활동하셔가지고 국민적인 관심을 아주 끌고 계십니다. 한 40점 됐죠, 지금. 네. 그죠, 40점 됐. 만남은 김 대표 측이 먼저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천 가능한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존중하고 녹여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수고 많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15분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김 대표는 희생, 혁신 의지를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셨던 어젠다가 혁신적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 할 것인가 고민해 나가겠다. 김 대표님의 희생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혁신안을 당장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게 김 대표의 핵심 메시지였던 만큼 오늘 만남은 혁신이 조기 종료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인 위원장은 내내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질문에 답 없이 떠났습니다. 대표님, 오늘 회동은 좀 만족할 만한 회동이었다고 평가하세요? 일단 답은 하셨나요? 종합이 된 건가요? 조기 해체설은 일축했다고 보면 될까요? 혁신위는 내일 전체 회의에서 그간의 혁신안을 정리하고 다음 주 최고위에 종합 보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왔습니다. 보통은 법사위 회의장으로 가죠. 오늘은 국민의힘 의총장으로 갔습니다. 이민청 신설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라지만 이 총선 출마 신고식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여당 의원들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장으로 들어섭니다. 밝게 웃으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눕니다. 한 장관의 손을 잡으며 사진을 찍는 의원도 있습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 앞에서 이민청 신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이 본회의나 상임위가 아닌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국가 100년 대계로서의 이민정책 관리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조직인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애정도 보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의총이 끝나고 총선 출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정무직이지만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관계자는 이민청 신설, 범죄 피해자 보호 등 한동훈표 정책을 마무리한 뒤 움직이지 않겠냐고 전망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한 장관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이낙연을 출당시키라는 강성당원의 청원글을 삭제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만남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자, 그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낙연 전 대표의 비판 수위는 좀 낮아졌을까요? 배두헌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출당시키라는 당원의 청원 글 삭제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차원의 조치에서 홈페이지에 내렸고 그것은 당대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통합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원의 글을 삭제한 것도 대표가 지시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도 모두 이례적입니다. 최근 이 전 대표가 탈당해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우리 당의 단합 그리고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열어놓고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삭제 조치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책을 쓰고 있을 때도 제명청원에 5만 명이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느낌이 들지요. 이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에도 에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총선을 잘 치를 것인가 하는 것은 당과 후보자들이 결정할 일이지요. 이 전 대표 측은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명락회동 성사 가능성에 부정적 뜻을 내비쳤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끌어당기는 사람, 민주당 밖에도 있습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자, 이낙연 전 대표는 온건한 민주당 인사라 싫을 이유가 없다고요. 자, 그럼 이낙연 전 대표의 응답은 뭘까요? 이어서 안보겸 기자입니다.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 온건한 민주당 인사라고 평가하며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 총리를 지냈던 분이라 해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대화를 단절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앞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자 즉각 선을 그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대화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준석 전 대표 등 개개인과 무엇인가를 도모하기엔 아직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완전히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각각 연쇄회동을 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는 내일 금태섭 전 의원과 공개 토론을 갖는 등 제3지대를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 자리에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선배라고 할 정도로 검사 시절부터 각별한 사이죠. 민주당은 또 검사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부산 고검장을 지냈습니다. 2010년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 이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설렁탕 집에서 석박지를 보면 김홍일 선배가 떠오른다. 김 선배가 새 동생을 직접 키우면서 석박지를 많이 만들어 반찬으로 먹었다고 했다고 주변에 말했을 만큼 평소 존경하는 선배로 자주 언급해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인 후에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새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또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되신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도 검토했지만 방통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 지명했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은 또 검사냐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수사하듯 방통위원회를 방송 장악에 앞세우겠다는 대통령의 선포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사 출신 인사에 대한 부담감도 검토됐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누가 되든 야당이 방통위원장 추가 탄핵을 벼르고 있는 만큼 법률가의 꼼꼼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오늘 발표된 인선에선 깜짝 발탁도 있었습니다. 제2연평해전 승리의 영웅 이휘환 해군 대령이 국가보훈부 차관에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현재 기자입니다. 제2대 국가보훈부 차관에 임명된 이휘환 해군 대령은 2002년 제2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입니다. 당시 참수리 357호 부정장이던 그는 북한군 기습으로 전사한 고 윤영아 정장을 대신해 25분간 교전을 지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리에 포탄을 맞아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현역 복무 의지를 굽히지 않고 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참전 장병들의 명예를 헌양하며 우리 해군에 대한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많은 분 덕분에 자랑스러운 현재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국방부 과장급 직위인 대령 진급 6일 만에 차관으로 임명한 파격 인사입니다. 이번 인사는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보훈부 차관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휘환 지명자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함께했고 6월에는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오찬 자리에도 함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장관, 여당 지도부, 기업 총수까지 총출동했는데요. 엑스포 유치된 것보다 더 부산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심 달래기 차원으로 보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엑스포 유치 활동으로 고생했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든 상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윤 대통령은 점포를 일일이 돌며 상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2030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대통령님? 그거가 맛도 있고. 엑스포 전시장 세울 자리에 외국 투자 기업들 많이 들어오게 해서 부산도 발전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장 골목에서 마이크를 잡고 즉석 연설도 했습니다. 부산도 발전시키고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더 만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대통령의 부산행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당정대가 총출동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도 동행했습니다. 시민 간담회에서는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며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철도, 항만 등 인프라도 속도감 있게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은 그대로 더 완벽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 부산 is beginning입니다. 유치전을 함께했던 기업 총수들도 거들었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래의 도시. 바로 이런 부산의 도전에 우리 기업들과 삼성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약 역시 임기 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방금 본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 총수들과 뭘 같이 먹나요? 네, 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부산에 가서 이 떡볶이도 함께 먹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첫 부산 방문 동행이죠. 대통령 잘 먹겠습니다.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떡볶이 떡이 아주 쫀득쫀득한 게 너무 쫄깃한 것 같습니다. 이런 떡. 앞서 리포트 보니 이재용 회장은 간담회에 또 있던데요. 네, 기업 총수들 오전에는 이 부산 시민 격려 간담회에 참석했고요. 오후에는 전통시장을 가며 종일 대통령과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네,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 다 모여 있던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들 바쁜 사람인데 굳이 가야 됩니까? 떡볶이까지 같이 먹으면서요? 네, 연말 이 재계 총수들 바쁜 건 사실이죠. 제가 어떻게 다 같이 부산에 갈 수 있었는지 대통령실에 물어봤는데요. 기업인들 직접 상인들의 민심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재계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정부 요청으로 급하게 잡은 일정이라며 올해 대통령 해외 일정 때도 많이 불려갔다고 토로하더라고요. 나란 일에 민간이 원팀되는 건 좋지만 기업 총수들을 들러리 세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좀 너무 자주 부르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탈당한 이상민 의원인데요. 누가 탈당 환영식을 했어요? 네, 이 탈당 환영식도 생소한데 재밌는 건 이 탈당 환영식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열어준 겁니다. 이 탈당 환영식 같이 보시면요. 어제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성 유성을 사무실 앞에서 열렸습니다. 나라와 지역을 위한 크신 결단 응원한다. 현수막도 걸었네요. 네, 또 정치적 큰 꿈을 국민의힘과 함께하자며 이 러브콜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환대에 고마웠는지 이상민 의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나가라, 수박이다. 단 하나의 총알이 있으면 처단하겠다. 근데 그런 욕설과 모욕을 듣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겠다는 분들을 만나니까 반갑죠. 사람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강아지들도 쓰다듬어 주면은 꼬리 흔듭니다. 솔직하네요. 하도 나가라는 말 많이 들었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 의원 억울함도 토로했는데요.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이제 또 왜 나갔냐고 비판한다고요. 실제로 보니 중이 저를 떠나냐, 5선이나 돼서 비판받았다고 나가다니 등 탈당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 나갔냐고 그래요. 막 사무실에서도 막 전화 와서 저한테도 문자 와가지고 민주당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냐. 저보고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나가라. 국힘에 나가라. 제가 뜻대로 했는데.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정광훈 목사예요. 저와 맞지 않아 원장관 말입니까? 네, 원장관이 정광훈 목사를 향해 한 말인데요. 오늘 SNS에 이 기독교 모임 참석 논란을 언급하며 이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주장은 저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수에 치우친 전 목사에 딱 선을 그은 거죠. 참 원장관 이 기독교 모임 참석했다가 아주 곤혹을 치르던데요. 네, 원장관 이 후임 장관 인선이 발표난 그제죠.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보수 기독교 모임에 참석한 게 이틀째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현직 장관의 신분으로 전광훈 집회에 참석해 논란입니다. 또 전광훈 등판입니까? 제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고 갔고요. 큰 문제되는 발언을 한 게 아닌데도 전 목사와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원장관 최근 들어 이 당의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며 이 중도 확장을 내세웠죠. 중도의 확장과 연합,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진영과도 서로 생각이 다른 세력 간에도 대화와 타협을 그때그때 계속 모색하는 그런 정치가 더 나은 정치이고. 네, 그래놓고 정작 강성보수로 무리를 일으킨 발언을 했던 이 전 목사를 만나니 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원장관 측은 이 전 목사가 오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고요. 저의 소신은 보수 혁신과 통합 그리고 중도 확장이라며 이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권의 대표 주자로 불린다면 이 소신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치료가 필요해서 대장동 재판 일정에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채널A는 사고 순간의 영상을 단독 확보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시간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던 화물 트럭이 깜빡이를 켜고 2차선으로 넘어옵니다. 거의 동시에 3차선에 있는 승용차가 깜빡이를 켠 채 2차선에 진입합니다. 급기야 화물차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승용차는 180도 돌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8.5톤 화물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승용차에 탄 사람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입니다.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 중이었고 유 전 본부장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자와 대리기사 모두 음주나 졸음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화물트럭이 먼저 2차선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유 전 본부장이 탄 차량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량 모두 규정 속도를 위반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화물트럭이 먼저 진입해 나중에 진입한 승용차가 과실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럭이 지정차로를 위반한 만큼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요일 날 재판은 무리인 것 같아서 대장동 재판은 진단서 나중에 내더라도 일단 상황을 판사님한테 좀 알리고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유 전 본부장의 향후 건강 상태에 따라 대장동 관련 재판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오늘 오후 울산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신호등이 꺼지는가 하면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사람이 갇히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복구는 2시간 만에 됐지만 8만 7천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영업이 한창이어야 할 커피 전문점에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도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은 교통 정리를 하느라 여념이 없고 한쪽에선 신호등 전원선을 순찰차 배터리와 연결하려 시도합니다. 울산시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건 오후 3시 45분쯤입니다. 남구 옥동과 무고동, 울주군 범서읍 등에서 8만 7천여 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바깥 상가들이 불이 다 꺼져 있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들 밖에 나와서 이거 뭐야 하고 있고. 주택과 건물은 물론 교통신호등도 모두 꺼지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전부 다 갑자기 꺼져가지고 모든 컴퓨터가 다 꺼져서 저희 문서가 다 날라. 난데없는 정전에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도 쇄도했습니다. 정전 이후 1시간 만에 581건의 정전 관련 신고가 119에 접수됐는데 이 중 엘리베이터 갇힘 신고는 29건에 달합니다. 지금도 엘리베이터 사고 신고가 들어온 거 보면 아직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정전은 발생 1시간 50분 만인 오후 5시 30분쯤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인근 변전소 내 설비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든 지역에 전기가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 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1심 땐 애플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오늘 2심에선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의 책임을 인정하고 7만 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2017년 불거졌던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의혹.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했더니 오히려 성능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애플은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CPU 성능을 낮췄다고 해명했고 전 세계 소비자들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국내에선 6만 3천여 명이 소송에 나섰는데 1심 재판부는 애플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소송 참가자 대부분 배상을 포기했지만 7명은 끝까지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심 재판부는 1인당 위자료 7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애플이 성능 저하 내역을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본 겁니다. 소비자들은 운영체제가 업데이트되면 당연히 성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능이 나빠지는 업데이트라면 사용자에게 거부할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이나 칠레 같은 데서는 이제 화해로 배상이 이루어졌지만 판결로 이렇게 배상이 명해진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업데이트는 아이폰 6, 7 시리즈가 주를 이뤘던 2017년 1월부터 이뤄졌습니다. 아이폰을 업데이트하면 배터리 소모를 막기 위한 성능 제한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이전보다 휴대폰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새로 소송을 내는 사용자가 나올 경우 애플은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진주에선 터미널에서 키가 꽂혀있던 버스가 도난당했습니다. 이 버스를 훔쳐서 4시간가량 도심을 질주하던 30대 남성은 횡설수설하며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시외버스 터미널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갑니다. 주차돼 있던 버스 출입문을 열고 올라탑니다. 버스 안에 키가 꽂혀 있는 걸 확인하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더니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버스를 몰고 유유히 터미널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30대 남성이 진주시의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훔쳐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10년 이상 내가 여기 근무해도 이런 경우는 완전히 처음이죠. 한강하죠, 정말.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몰고 나온 30대 남성은 4시간 가까이 진주 도심을 돌아다녔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버스는 역주행하며 100m가량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남성은 주유소에 들려 소화기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남성의 도심 질주는 오전 6시 20분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멈췄습니다. 시설물을 파손하고 버스가 도주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남성은 체포됐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횡설수설하며 정확한 범행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궁, 수사 진행 예정입니다. 30대 남성은 대형버스 운전면허가 있었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또 30대 남성을 절도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최근 서울에선 편의점 여러 곳이 30대 여성에게 잇따라 털렸습니다. 한 번에 술을 대량으로 사겠다며 편의점 직원을 창고로 보낸 뒤에 금품을 훔쳐가는 수법을 썼는데요. 이 여성은 알고 보니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력자였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편의점 점원이 한 여성과 얘기를 나누더니 창고로 향합니다. 점원은 소주 10여 병씩 바구니에 담아 여러 차례 나릅니다. 그런데 이 여성, 점원이 자리를 비우자 진열대 위 상품을 가방에 우겨 넣습니다. 30분 뒤 여성은 계산대 위에 수북이 쌓인 소주병은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을 떠납니다. 다음 날 인근 다른 편의점에 나타난 여성. 이번에는 냉장 창고로 들어간 직원을 따라간 뒤 아예 밖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대범하게 계산대에서 현금을 챙겨 달아납니다. 빼달라. 라고 냉장고를 들어갔는데 이따가 일일이 이제 거기다 전화를 해서 애가 이제 울고 혼자 있는 점원에게 술 수십 병을 요구할 경우 창고로 가서 꺼내오거나 재고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여성은 피해 점주의 신고로 범행 7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강북구에서 접수된 비슷한 수법의 절도 사건은 모두 7건.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최근까지 3개월 정도 편의점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역시 여성이 편의점 내부 사정이나 구조를 알고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수사를 위해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어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넉 달에 걸쳐서 고양이를 24마리나 죽여서 사체를 벌인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려 했다는 게 이 남성의 주장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폐가에서 구조돼 새 주인을 기다리던 새끼 고양이들입니다. 유기묘 카페에 분양글을 올리자 데려가고 싶다는 20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20대 남자이고 고양이를 입양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딱히 의심은 안 했어요. 그런데 남성 A씨, 고양이를 데려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잘 도착했는지 문자나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화질이 정말 안 좋은 영상을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는 잠적을 한 거예요. 수소문 끝에 찾은 A씨, 무릎을 꿇으며 고양이가 죽었단 말을 합니다. 고양이가 거동거동 대상을 세팔 긁었습니다. 세심을 딱 주면서 고양이가 뒤로 갔는데 급하게 부딪혀가지고
다른 고양이는 옆에서 이제 계속 물어가지고 세게 깊게 쥐었습니다. 그쪽을. 출동한 경찰관에겐 또 다른 고양이도 죽였다고 털어놓습니다. 고양이 이제 그냥 모았다가 몇 마리는 그냥 여기 하고 몇 마리는 좀 아까 말씀드린 죽이고. 경찰에 검거된 A씨,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에서 8월 사이 유기묘 카페에서 새끼 고양이 24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고속도로에 유기했습니다. 남성은 부동산 실패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유기묘 카페에 접근한 걸로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유명 골프채가 워낙 비싸다 보니 위조 골프채 밀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위조 골프채를 밀반입한 뒤에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30대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자, 이런 제품 썼다가는요, 몸까지 상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골프채와 골프 가방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중국에서 만든 위조품입니다. 혐의 부분은 관세법 위반 부분하고 상표법. 39살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 골프채들을 사들여 국내에 밀수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은 15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등산 스틱이나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위장해 가격을 낮춰 신고했습니다. 1인 1개 제한 규정은 가족과 지인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활용해 피해갔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정품의 절반 가격에 팔았는데 골프채를 잘 모르는 초보 골퍼들이 사갔습니다. 지금껏 764세트를 유통시켜 3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세관이 등산용품으로 신고된 골프채를 발견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두 골프채 중 한쪽은 유명 상표의 정품이고 다른 한쪽은 위조품인데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위조 골프채는 비거리가 10m 이상 덜 나가는 등 성능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잡한 품질 탓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헤드의 무게와 이 샤프트의 탄성, 이 밸런스가 아예 맞지 않기 때문에 온몸에 전체적으로 근육통이 생겼습니다. 세관은 위조품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112에 신고할 정도면 1분 1초가 다급한 일이 다반사지요. 몇 층에 계세요? 라는 경찰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조만간 경찰이 물을 필요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신고자가 건물 내에 몇 층에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112 신고 전화가 걸려오고 저희 죽일 거예요 아마. 너무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끊기고 인상적이네요. 미처 장소를 말하지 못한 채 끊긴 순간 112 상황실에 표시되는 화면. 현재 신고자가 머물고 있는 건물은 물론 몇 층에 있는지까지 형광색으로 표시됩니다. 새로 개발된 위치 추적 기술 시연 모습입니다. 신고자의 휴대전화 GPS와 와이파이 등 여러 위치 값을 다각도로 조합해 3차원으로 정밀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의 신고일 경우 과거에는 평면 좌표만 찍혀 여러 동을 모두 수색해야 했지만 이제는 특정 동과 대략적인 층수까지 더 세밀하게 확인이 가능해진 겁니다. 지난해부터 전국 7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됐는데 2년 안에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50m 수준의 오차 범위 역시 10m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또 범죄자 정보와 CCTV를 연계하는 기술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인상착의를 입력하면 인근 CCTV 영상에서 용의자를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범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2년 전 요소수 사태 터졌을 때 정부는 이렇게 반성했습니다. 미리 좀 점검 아니면 짚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점에 부족해서 아프게 반성하겠습니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정부 행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막자 현장은 불안해졌고 정부는 또 뒷북 대응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닷새 전 중국 비료업계 온라인망인 중국 화학비료망에 올라온 글입니다.
내년 1분기까지 중국 요소 수출을 전면 막는다. 중국 요소 기업들이 내년 수출량을 평소의 5분의 1 수준인 94만 톤으로 자율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 좀 응답해 달라고 지금 보내는 것들이 있는데 현재 검토 중이다라는 회신이 있지만 공식적인 대응이 없고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현재 6천 톤인 차량용 공공비축 물량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며 각 주유소들이 자율적으로 요소수 구매 한도를 1인당 2통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매점 매석 금지와 같이 수급을 강력하게 조정했던 것보단 한가한 조치들입니다. 중국 외에 이제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 지금 계속 그 수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소수 대란 이후 66%까지 낮아졌던 중국산 요소수 의존도는 올해 다시 90%를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도입한 베트남산 요소 5천 톤을 합해도 4개월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농번기를 앞둔 매년 겨울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해버리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중국 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2년 전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화물 차주들의 요소수 찾아 산만리 전국 요소수 공장 주유소 돌아다녔었지요. 2년 전 줄이 늘어섰던 그 요소수 가공 공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또 혼란이 찾아온 현장 모습들 박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11월 경기도의 한 요소수 가공 공장. 요소수가 다 떨어졌다는 현수막이 붙었지만 한 통이라도 살 수 있을까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2년이 지난 오늘 공장은 언제 가동을 중단해야 할지 모릅니다. 남아있는 재고도 얼마 없어요. 또 저희가 생산하는 것도 한국에 있는 거고 어제 일을 못 먹고요. 생산을 못하고 안 되니까. 더 늦기 전에 살아온 화물차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요소수를 주는 모든 주유소나 요소수 판매업자가 전부 잠궈버렸어요. 어제까지도 주던 요소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지금 15,000원씩 샀거든요. 제가요. 아마 이틀만 지나면 아마 2만 원까지는 갈 겁니다. 절박한 차주들끼리 판매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2년 전과 판박입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요소수가 없다고 하니까 여기다 하나씩 살라고 좀 하는 건데 여기 있다는 거 듣고 왔어요. 서로 알려주고 계세요? 이거 없으면 차가 못 움직인데 램코뿐 아니라 뭐 또 벌크 또 걸제차 이게 다 움직여야 되는데. 호남권의 하나뿐인 요소수 생산 업체엔 당분간 개인 고객에게 요소수 판매가 어렵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정부에서는 3개월 중이라 하는데 저희가 했던 3개월 16%를 넘었어요. 차례야 제가 볼 때는 1월 말. 사태가 장기화되면 화물 차주들의 발이 묶여 전국적인 물류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소아과 오픈런의 이유는 엄마들이 아이 진료 일찍 끝내고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기 위해서다. 대한의사협회 간부가 올린 이 글에 현실을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월요일 발간한 개간지에 실린 글입니다. 현직 의사인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필수 의료 위기와 의대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아이 진료를 일찍 끝내고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때만 런이다라며 낮 시간에는 스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젊은 엄마들이 소아과 진료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맘카페 등에서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문을 닫는 경우도 늘어났다고도 적었습니다. 온라인 등에선 의료인이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냐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건 혐오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가 밤새 아팠기 때문에 밤새 돌보다가 아침에 문 열자마자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우 원장은 또 같은 글에서 의사소득이 높은 것과 관련해 논란의 밑바탕에는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계급투쟁적 이념이 담겨 있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우 원장은 자신의 SNS에 나라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아니고 원문을 보고 판단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채널A는 우 원장의 정확한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의협과 의료연구원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호기심에 몸에 문신을 새긴 청년들, 취업 때 불이익을 받을까 나중에 없애려고 해도 생각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 엄두조차 못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부 구청들이 문신 제거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볼 경우 몸에 문신이 있으면 불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공포감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 인종, 종교적 차별의 문신으로 판단되거나 노출된 목과 팔, 다리 등에 있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소방 등 다른 공무원 채용 과정에는 문신과 관련된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신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면접관들이 그 타투에 관해서 물어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의미로 새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표정을 여러 이유 때문에 문신을 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지만 한 번 한 문신은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취업이나 결혼이나 육아나 이런 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고 보통은 10번 이상 치료를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나지도 않고 막 2년, 3년 이렇게 지워야 되거든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명함 크기의 글자를 지우는 데만 10회 이상 2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문신의 색이 진하고 다양한 색을 입혔다면 제거 비용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의 경우 문신을 없애고 싶어도 엄두조차 못 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서울 관악구와 광주광역시 북구 등 자치구에서 문신 제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17명의 청년들을 지원했는데 최대 200만 원까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쟁의 상처도 8살 소년의 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우크라이나 소년이 얼굴에 붕대를 한 채로 댄스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가슴 뭉클한 소년의 도전, 김재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게 그을려 손톱마저 뭉툭해진 손. 얼굴은 파란색 압박붕대로 가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댄스 스포츠 경연. 등번호 173번 참가자는 친구들의 환호를 받으며 절도 있게 때로는 경쾌하게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대회 우승 메달을 목에 건 그는 8살의 우크라이나 소년 로만 올렉시우입니다. 그에게 지난해 7월은 악몽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몸 80%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함께 있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Він за рік в Дрездені пережив 31 операцію. Операції на початку були дуже інтенсивні, через день були операції, на тиждень були по 3 операції. Були перев'язки, це все під наркозами.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아버지의 헌신적인 도움과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1년 만에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압박분대를 써야 하고 모발이식과 얼굴 교정 등 추가 치료도 필요합니다. Питання, що він пережив, а питання, як він далі буде триматися. Це дуже важливо також. І я сподіваюся, що він далі з такою силою, як зараз, він далі буде продовжувати розвиватися, себе розвивати, буде працювати над собою, і що все в нього буде добре.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강한 의지로 견뎌낸 8살 소년의 이야기가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하마스는 지금도 이스라엘 인질을 약 138명 붙잡고 있는 걸로 알려졌죠. 가족들은 이들이 돌아올 날만 간절히 기다리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귀환에 일부 회의적인 듯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가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지상전을 개시한 뒤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가족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נפגשנו היום עם משפחות החטופים. ואלה שאנחנו עושים הכל כדי להשיבם. שמעתי סיפורים קורעי לב.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인질을 모두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누가 그걸 거부하겠느냐고 가족들 앞에서 되물었단 겁니다. 인질들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에 일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하마스에 붙잡힌 이스라엘 인질은 약 138명. 교전 중지 기간 석방된 인질들에게 하마스가 안정제를 투여해 멀쩡하게 보이게 했다는 이스라엘 보건당국의 주장도 나와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We have no time. Each day that passes by, they are dying slowly each day. 이스라엘군은 칸 유니스를 포위하며 북부에 이어 남부 지역에서도 시가전을 개시했습니다. השתלטנו על מעוזים רבים של החמאס בצפון הרצועה, וכעת אנחנו פועלים מול מרכזי הכובד שלו בדרום.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멈출 때까지 협상이나 인질 석방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올해 한국 프로야구 리그를 지배하고 MVP까지 거머쥔 NC의 투수 패디가 팀의 재계약 제의를 뒤로하고 미국 메이저리그로 돌아갑니다. 한국에 와서 부활에 성공한 패디의 몸값은 2년에 200억 원 선으로 치솟았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날카롭게 수평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공. 타자는 꼼짝없이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올해 프로야구를 뒤흔든 에릭 패디의 주특기 스위퍼입니다. 이번 시즌 한국 무대에 데뷔하면서 새롭게 개발한 무기입니다. 스위퍼를 앞세운 패디는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What happens, like I've said, I love NC and they'll always have a special spot in my heart. 사실상 작별 인사를 남긴 패디는 미국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 입단을 눈앞에 뒀습니다. 2년 연봉 총액이 197억 원이나 됩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퇴출돼 연봉이 절반 이상 깎였던 패디에게 한국 무대는 부활의 땅이었습니다. 대반전에 성공한 패디의 계약은 역대 한국에서 빅리그로 복귀한 선수 중 1년 평균 연봉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NC는 다음 시즌에도 패디를 붙잡기 위해 단연 계약을 제안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연봉 상한 규정 때문입니다. KBO는 올해부터 셀러리캡 제도를 도입해 각 팀의 외국인 선수 3명에게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을 400만 달러, 약 5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기업들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채널A와 동아일보가 개최한 동아 비즈니스 포럼 2023에 초청된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 해법을 내놨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전합니다. 경영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사상가 리처드 루멜트 교수는 한국이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미중 갈등과 AI 혁신, 인구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풀기 위해 강점을 가진 분야에 집중해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you're facing these risks and these uncertainties in AI in China, the tendency is to try to diversify. Let's place multiple bets. A focus on what you have best. AI 혁신 전문가 아제이 아그라왈 교수는 AI는 더 많이 사용할수록 정확해지는 만큼 기업이 선발주자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Prize for getting there first in AI is so big. And that's because of the feedback loop. One diagnostic AI that is better than the rest. 오늘 동아 비즈니스 포럼에는 이종우 과기부 장관과 주요 기업 관계자 등 2,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내일은 절기 대설입니다.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온다는 날을 뜻하는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내일은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2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공기질도 회복되겠습니다. 오늘 잠시 내린 비로 점차 씻겨 나가면서 내일은 전국에서 먼지 농도 좋겠습니다. 새벽 한때 영남에서만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1도, 대전 0도, 대구는 3도로 출근길 오늘보다는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과 대구 12도, 광주는 1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도 높겠습니다. 이상고온 현상은 모레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서울 기준 아침 6도에서 시작해서 한낮 16도까지 올라 초봄 날씨가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한 자릿수 기온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라크전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2다리를 잃은 여성 군인 더거스.
오바마 대통령은 그를 2009년 보훈처 차관보로 임명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연평해전 당시 한쪽 다리를 잃은 이희완 대령이 오늘 보훈부 차관에 발탁됐습니다. 이 참전 경험이 훌륭한 차관을 보증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 국가를 위한 희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분명 눈길이 가는 발탁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영웅이 인정받는 사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